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뜨거웠던 선거 현장 뒤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를 통해 3,300만 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의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질조사에서도 두 사람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내년 6월 다시 지방선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검은 거래, 이제는 사라져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2월 첫날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방 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내 후보로 선정됐는데요. 잠시 후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 홍현성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박효원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기가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경북 영양군이 내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오늘 이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영양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내년부터 2년간 모든 영양군민에게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네. 정부 시범 설계의 기본 단가 월 15만 원, 여기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원을 국비, 도비, 에너지 자체세원, 여유기금 등 정교하게 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화폐를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고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경제 등을 구축하겠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계획대로라면 주민 안전, 생활 안정, 골목 매출 회복, 지역 정착 유인 등으로 이어진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양군 인구가 15,000여 명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할 텐데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는 754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군비는 낙후 지역 발전 특별회계, 여유기금, 지역 자원시설세, 세출구조조정, 순세계 잉여금 등을 이용해 부채 없이 짰습니다. 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자산으로 생긴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네. 기존 지출을 줄여
지자체 비용을 절감하고 확보 재원을 국민소득, 지역소비,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운연도 규율을 세웠는데요. 네. 연차 결산으로 사용처 편중 점검, 민관협의와 지표 공개, 중간평가를 통한 정책 조정 등으로 투명성, 책임성을 예산 구조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델의 차별점으로 지급 방식 자체가 정책 플랫폼이라는 점이 꼽히더라고요. 네,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역 화폐 선불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지급해 부정 유통과 역외 유출을 줄이고 결제 데이터로 면, 리 단위 소비 흐름과 업종별 매출을 상시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인구, 매출, 고용, 결제 지표를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점검, 보정하며 업종 쏠림, 지역 편중이 확인되면 할인율과 캐시백, 한도, 가맹망을 즉시 조정합니다. 네. 여기에 사용처 확대 전략을 결합했습니다. 영양군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가맹망을 대폭 늘려 전통시장, 동네 슈퍼, 약국, 음식점, 학원, 의료기관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키고 면 단위 농협과 업무 협약을 적용해 QR코드, 단말기 보급, 정산 지급 등을 돕습니다. 또 가맹점 수수료, 정산 주기 개선을 협의하고 소상공인 대상 현장 설명회, 콜센터, 현장 지원반을 운영해 가입 정산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리 신청 가이드, 분실 사고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본소득 지급이 당장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1차 목표는 생활비에 여유를 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가구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온 돈이 20만 원이 생긴다면 난방, 의료, 교통, 식료품 등 필수 지출로 연결돼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됩니다. 영양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동일 지급이므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급식, 학원, 체험학습, 대중교통비 등에 더해 양육비 체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월세, 교통비 완충 효과를, 농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구매 확대와 맞물려 직접 판매의 숨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고정적으로 20만 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정 생계에 큰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겠죠? 네, 골목 매출 회복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카드 사용처가 지역 내 가맹점으로 한정돼 소비가 영양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면 단위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오지와 취약계층 상권에도 결제 인프라가 작동하면서 면 단위 결제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결제 데이터는 업종, 지역별 성장률을 드러내고 행정은 보정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지역 내 정착을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되는데요. 네. 영양군은 시범 2년 동안 순인구 720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생활 안정을 창농, 창업, 주거, 돌봄 패키지로 미래 기회를 동시에 제시해 떠나지 않을 이유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이죠. 또 학교, 보건, 교통 인프라와의 연동은 통학, 통근비 절감,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체감 편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여러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가령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상품권을 허위로 결제해서 현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불법 현금화 행위 등도 우려되잖아요. 네, 영양군은 신청 누락이나 디지털 소외, 가맹망 편중, 불법 현금화 시도 등 사후 관리 운영 리스크에도 시스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가맹망 사전 점검,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보정으로 대응하는 한편 분기별로 지표를 투명하게 공유해 정책 학습을 궤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재원 조달의 투명성, 운영 규율, 성과 공개 등이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매월 받는 20만 원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설계하고 그 흐름을 데이터로 증명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됐을 때야말로 포퓰리즘 이런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퓰리즘 이런 것들은 혹시나 빚을 내서 일회성 지출을 늘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대목이거든요.
네, 총 사업비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군비로 충당되는 재원은 낙후 지역 발전 특별회계, 여유기금, 지역자원시설세, 세출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여유기금을 조합했고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을 예산 구조에 담아낸 정책입니다. 네. 빚을 내거나 일회성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영양군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게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또 면이나 동 단위로 소비 흐름이나 업종별 매출 변화 등을 결제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면 지역 소비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장기적으로 재정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영양군은 풍력, 수력 관련 에너지 재원 유치 등 에너지 특별회계를 장기적 재정 확보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세입을 발굴해 에너지 특별회계 여유기금을 활용하고 세출 구조를 조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집행은 보수적으로, 효과는 공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연차 결산에서 업종 지역 편중이 보이면 할인, 한도, 가맹망 등을 조정해 운영의 미를 살릴 예정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실행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지급 개시 등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멸위기 지역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의 효과를 두고 여전히 엇갈린 전망이 많지만 월 20만 원이라도 지급이 돼 영양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의 효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재원 조달의 투명성, 운영 규율 또 성과 공개 등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6시 19분 4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주로 창작했던 문학이죠.
내방 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국내 후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 홍현성 책임연구위원 연결해서요.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내방 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국내 후보로 최종 선정됐는데요. 일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우리 기록유산의 우수성과 고유함을 세계인이 공감하고 인정할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국내 후보 최종 선정이라는 게 되게 명칭이 길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예,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을 우선 선정하고 그 지역 목록 가운데서 세계적 의의가 있는 것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 보편적, 전 지구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방 가사가 지난 2022년 11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이미 등재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으로 신청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 내방 가사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내방 가사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내방 가사는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이제 집단적, 자발적으로 향유한 한글 가사의 한 종류입니다. 사음보의 운율 속에 여성 특유의 감상과 소회를 아주 쉬운 우리말 어휘로 적고 함께 돌려가며 낭송하는 독특한 향유 문화가 있는 문학 유형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선 후기 여성들이 안방에서 쓴 글인데 이게 왜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여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이고 그리고 내방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오래도록 문자 보급과 지식 전승에 기여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요 내방 가사는 현재 567점을 신청했는데 그 외에도 아직도 많은 자료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방 가사는 여성 역시 문자 보급의 주역이고 그리고 지식 전승의 당당한 주체였다는 사실을 풍부한 자료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물증이 전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내방 가사가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큰 의의를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국내 후보로 최종 선정이 됐다는 건 이게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라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국제 목록의 신청을 각국에서 하는데요. 네. 각국 내부적으로 후보로 선정됐다는 의미입니다. 홀수년에 각국으로부터 등재 신청서를 받고 네. 그 다음 해인 짝수년에 그 서류들 증정 신청서를 검토를 하면서 미비된 논점이나 아니면은 자료 같은 것들을 거듭 이제 소명할 기회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렇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홀수 해에 최종적으로 국내 후보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독특한 점이요. 전체 내방 가사의 약 80%가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 같은 격변기에 창작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했나요? 예, 당시 창작된 내방 가사는 그런 세계사적 사건 속에서 특히 가족의 이산과 재결합에 주목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남성이 남긴 기록 대부분이 정치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좀 논술하고 있다면은 그 당시 창작된 내방 가사는 그런 큰 사건에 영향을 받는 가족 그리고 그
그 속에서 특히 어머니이자 딸로서 느끼는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의 이야기를 또 특히나 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로 18세기 후반 영남 북부 지역에서 내방 가사가 성장했다고 하던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풍산 류씨 그 화경당 집안의 연안 이씨라는 분이 1794년에 쌍벽가라는 아주 훌륭한 내방 가사를 창작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지는 작품 가운데 연대가 밝혀진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워낙 문학성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그 양반 여성들 역시 이 쌍벽가를 읊조리면서 창작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허. 그래서 그 창작 연대가 이제 1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네. 이 쌍벽가를 말미암아서 내방 가사가 크게 흥성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1794년 쌍벽가를 중심으로 많이 유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내방 가사가 영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점이 이 한국국학진흥원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예, 지속적인 내방 가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과 협력 관계, 네트워크 등을 좀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기록유산의 수집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유네스코 심사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정식 등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접수가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짝수 연도에 미비된 부분에 대한 소명 요청이 이제 거듭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때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또 요 기록유산이라는 게 박물관 수장고 속에 가만히 보관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활용 방식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일들이 풍부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에 학술대회나 여러 가지 내방 가사를 지역민이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정식 등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나요? 저야 100%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자료적 가치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주로 창작했던 문학인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국내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 홍현성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박규환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12.3 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벌써 1년입니다. 딱 1년 전이죠. 불법 비상계엄 통해서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독재 시절로 혹은 절대 왕정 체제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건이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고 내란인데요. 네. 이 사건으로 그동안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여겼던 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심정지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 내내 추락 일로를 걷던 민생과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아주 대사건이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그 내란을 극복하고 또 내란을 청산하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힘겨운 여정을 우리 국민께서 함께 감당해 오셨다. 지난 1년은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하고요. 네. 또 많은 그리고 아주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때로는 촛불로 또 때로는 응원봉으로 또 간절한 기도와 염원으로 이제 국민께서 도우신 덕분에 내란 수괴죠. 윤석열 파면 그리고 또 민주정부 출범 그리고 내수 수출 또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과 같은 이런 민생 회복 또 경제 재건 이루어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또 세계 과시에서 이른바 K민주주의라는 또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힘겨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낸 시간, 그게 바로 지난 1년이 아닐까 생각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겸 1년을 맞아서 특별담화와 외신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하던데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 정확히는 저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네. 아마도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이 특별담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어찌 보면 또 12.3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이렇게 큰 피해자 중에 한 분이셨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국민과 함께 장갑차를 막아쓰고 또 맨손으로 계엄군 총 움켜쥐면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또 민주주의를 나라를 지식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담화에는 아마도 민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의 노고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무엇보다도 거의 살해 대상, 사살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을 살려준 또 목숨의 은인이죠,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소회도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거나 또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보다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란 청산을 통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신 기자회견을 하신다 하니까 네. 무엇보다도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힘겨운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21세기 문명사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국민이 그것을 이제 다시 극복해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아마 다시금 또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생각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그런 또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장외 집회의 주요 내용은 사실은 12월 3일에 맞춰서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을 유도했다. 민주당의 폭거, 의회 폭거가 계엄을 유발시켰다.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민주당을 청산해야 된다. 이재명을 몰아내야 된다.
혹 심지어는 민주당이야말로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 지금 이런 말들을 말 그대로 정말 막무가내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벌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의힘이 진심 어린 사과할 것 같지 않고요.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 목소리도 가만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가 위험하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사과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진짜로 이 비상불법 계엄의 불법성, 책임성을 인정하고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지금 자칫하면 우리 표 좀 적게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일단 급한불은 끄고 보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사과합시다. 이런 태도거든요. 이거는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태도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곤란하죠.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정치가 돼야 되는 거지 당을 위해서 개개인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이런 중대한 역사적이고 헌법적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각 당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8일 최상병 손질 사건 특검의 수사가 종료됐는데요. 뭐 성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절반의 성공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치 한계가 좀 뚜렷한 수사 결과가 아니었나 보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최수건 해병 순직 사건이 이게 벌써 한 2년 4개월 전 네. 그점인데요. 당시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했고 그래서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죠. 임 사단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다 규명을 했어요. 거기서 이미 웬만큼 수사가 다 되어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뒤에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죠. 뭐 이딴 일로 사단장 옷 벗기면 누가 지휘관 할 수 있겠느냐. 그 경로로부터 시작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이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 그래서 결국 임성근 구명 지시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상당 부분이 규명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부정했던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마라. 이첩 보류 지시도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첩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안보실장에게 전화해서 그 기록 회수해라. 또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해서 박정훈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 다 밝혀냈고요. 또 이종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조여오자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로 보내라.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관련자 보니까 대략 한 33명 정도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요거까지는 다 좋았는데 진짜 이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에 적극적이었는가. 그건 결국은 대통령이 임성근을 그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럼 결국 누군가 청탁했을 것인데요. 네. 그 누군가의 청탁 통로 이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었죠. 이종호라는 사람이 개입된 것이라든가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후원하던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웬만큼 드러났지만 영장 기각 등으로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못했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 외압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원인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 그 진실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 여기까지는 이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명백한 한계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건 밝혀졌지만 경로 동기가 뭔지는 제대로 그렇죠. 밝혀지지 못했다. 이 점이 참 네네.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이달 14일 그리고 28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 특검이라는 건 처음부터 수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사건이 정말 방대했어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뭐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내란 혐의, 외환 혐의, 수사 방해 의혹해서 11건이었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서 뭐 명품 가방 수수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떠오르실 텐데요. 총 16건의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수사할 사건은 방대했고요. 게다가 또 수사하면 할수록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어요. 뭐 내란 특검 같으면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가 직접 박성재 장관에게 뭐 문자를 보내고 해서 자기 수사 상황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최근에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다 끝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범죄 사실이 많아서 실제로 이 짧은 기간 안에 수사를 다 끝낼 수 없는 이런 한계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핵심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요. 25건 중에 16건밖에 발부가 안 됐어요. 기각률이 32%입니다. 내란 특검은 13건 청구했는데 7건 발부돼서 38%가 기각됐고요. 네. 제일 황당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요. 10건 청구했는데 9건을 기각했으니까 기각률이 90%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체로 보자면요.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이거 국사범이잖아요. 이 엄중한 옛날로 치면 대역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속영장을 이렇게 많이 기각을 한 거죠. 결국 이거는 저는 사법부가 내란 청산이라든가 김건희 씨의 이런 국정농단 특히 김건희 윤석열로 이어지는 수사가 이어질만 하면 그 길목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하나같이 다 기각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비협조 이것이 저는 또 이 수사를 좀 제대로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여기에 대한 보완 예컨대 내란이라든가 이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좀 영장 전담하는 재판부를 좀 새롭게 구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고 아울러 미진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떤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반드시 낱낱이 다 수사 이루어지고 실체적 진실 규명되고 관련자가 처벌되어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내란 혹은 또 이런 국정농단 이런 것이 이제는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내일 구속영장 발부 심사가 열리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모레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웬만큼 들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자당 소속 의원들이 못하도록 방해하려고요. 의원총회 장소를 처음에는 국회에서 하겠다.
뭐 그다음 또 뭐 당사에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 당사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차례 변경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 심지어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는 한 18명 정도 국회의원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까지 밖으로 불러내려고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지금 이런 혐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소통까지 한 것 같다. 지금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볼 때요. 저는 구속영장 뭐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이거는 발부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가 이 내란 사건에 임하는 이런 태도가요.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내란 주체 세력과 뭔가 지금 짬짬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아주 지금 뭐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걱정스러운 거죠. 이거 혹시 또 기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스러운데요. 근데 저는 만약 이번에 또 이 영장을 기각한다면요.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남아있는 0.01만큼의 그 신뢰마저도 저는 완전히 내 동댕이 측에 치는 그런 이제 꼴이 될 것이고요. 결국 국민들의 어떤 함성이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조희대 사법부를 직격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조희대 사법부 정신 차려야 된다. 예. 그런 뭐 혹시 네. 들린다면 조희대 사법부 정말 좀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네.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추 의원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향후 전국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네. 지금 내란 특검이 뭐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아까 저 최혜병 사건도 그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서 규명하려고 했을까? 그 수사 외압의 동기를 규명하지 못했다라고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왜 윤석열은 그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도대체 누구와 모의하고 협력했을까? 그렇게 되어야 내란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서 저는 중요한 이제 어떤 뭐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국회 반대를 동원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사실은 국회 쪽에 뭔가 사전 작업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내란 실체를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서 어떤 해산의 법적 요건을 구비했다, 완비했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위헌 정당 해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 해산 당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반성하고요. 책임지는 모습. 저는 국민의힘이 자진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적 도리다. 그래서 오히려 법적으로 강제 해산 당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통 크게 제대로 진심 어린 사과하고 책임지는, 그래서 자진 해산하는,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진짜 건전한 건강한
보수 세력이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열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정치적 소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오늘 봤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내용은 보니까 그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어떤 위법한 행위였다 명백히 인정했고요. 네. 그래서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뭐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지켜야 될 경찰이 비상계엄, 그것도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된 것에 대해서 또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 하고 사과했고요. 또 현장 경찰관들에게도 결과적으로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더라고요. 저는 지극히 당연한 태도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어쩌면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나 이 사과가 말로만의 사과가 아니라 결국은 경찰 내부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계엄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엄에 직접적으로 동원된 데가 사실은 군과 경찰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군이나 경찰에서는 스스로 자정의 의미로라도 이렇게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협력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박규환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